안녕하세요. 최창호의 컬러 매니지먼트 강의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인트로덕션에 이어서 오늘은 실제 책의 내용을 들어간 첫 번째 시간이 되는데요. 우리가 색깔을 관리하는 것을 지금 배우려고 하니까 당연히 우리는 색깔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컨셉을 알고 들어가는 것이 좋다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것부터 시작을 할 것인데 지난번에 이어서 잠시 몇 가지만 추가를 드리면, 예컨대 지난번에 제가 이 책과 이 강의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특정한 종류의 시험을 준비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도 아니고 있는 그대로의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그 있는 그대로의 지식이란 게 내용이 정말 다 맞는 거냐 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죠. 물론 맞기를 저도 바라죠. 그렇지만 사실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고 지나갈 필요가 있는데, 무엇을 안다, 모른다, 이것이 사실이다,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은 그것보다는 지금의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것이 사실인 것 같다라고 하는 게 더 맞는 거예요. 따라서 쉽게 말하면 제가 현재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자료와 어떤 걸 봤을 때, 그걸 비교했을 때 현재 알고 있는 범위 안에서는 이것은 맞다라고 넉넉히 인정되는 내용들을 정리해서 제가 전달을 해드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맞다 틀리다라고 보기보다는 최소한 내 생각이 맞다, 그 말이죠. 그래서 당연히 누구라도 그렇지만, 어떤 분야에서도 그렇지만, 자기가 어떤 것을 알기 위해서 스스로 그 분야에 관련되는 모든 것을 해보고 경험하고 연구할 수는 없어요. 다 앞에 사람들이 해놓은 것을 바탕으로 그 위에서 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방금 말씀드린 바대로 이 내용들은 부분적으로는 그런 식의 소위 hearsay, 제가 듣고 이해하고 그래서 정리하고 이것이 맞다고 인정된다고 생각되는 그것들과, 그 다음에 부분적으로 물론 제가 직접 해보고 경험을 해서 알게 된 것들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다. 따라서 어떤 분이든 간에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을 수 있죠. 그건 어떤 분의 자유예요.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자, 동의를 하지 않을 때는 근데 약간의 근거가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게 물론 좋겠죠. 그 다음 반복적으로 등장하게 될 중요한 일종의 프린시플 같은 거를 뭐랄까요, 원칙 같은 거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가 relativity인데요. 상대성이라는 거죠. 이 상대성이라는 건 물론 무슨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말하는 것이냐, 물론 그것을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있기 위해서 또는 무엇이 발생하기 위해서, 무엇이 규정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른 어떤 것을 규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자체는 알 수 없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은 반드시 다른 것에 의존하고 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relativity는, 상대성이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dependency, 의존성과 같은 말이에요. 특히나 색깔이라는 것은 매우 상대적이고, 우리가 곧 보겠지만 색깔은 나의 인지 현상이기 때문에 그 인지는 다른 여러 가지 조건에 바탕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it all depends, 모두 다른 것에, 어떤 것에 바탕을 둔 상태에서 비로소 어떤 것이 생기고 규정된다. 그래서 상대성이 있다라는 것을 늘 이해하고 계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linearity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선형성이잖아요. 그건 지난번에도 제가 잠시 이 강의는 시간 순서대로 따라오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 말씀드린 건 그건 아니고, 예컨대 제가 어떤 컨셉을, 개념을 설명을 드리면 그 설명 안에는 또 다른 개념이 들어와요. 그죠? 여러 가지 개념들이 들어오는데, 지금 우리는 이 색깔 관리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거의 아는 바가 없다는 것을 기본 가정하고 제가 설명을 할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른 개념들이 들어왔는데 그 개념들이 다 모르는 거다. 그럼 마치 저는 여러분들이 그걸 알고 있는 것처럼 설명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입을 한번 벙긋 해서 그 모든 개념을 동시에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들이 전부 다 동시에 발생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종의 교묘한 장치인 거예요. 그래서 선형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개념을 설명하는데 이거 말하고 저거 말하는데 나 이거 저거 모르는데 라고 하면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곧 아시게 되고, 그걸 알게 되었을 때 앞에 말한 내용과 더불어서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면서 그렇게 컨셉이, 지식이 쌓여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모든 것은 시간 순서대로 unfold, 풀려나간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제 지나갑시다. 그래서 색깔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색깔이 뭐냐? 색깔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아주 쉬운 방법은, 그리고 가장 좋은 방법은 그것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발생하는지를 따져보기만 해도 돼요. 그래서 한번 따져봅시다. 예컨대 색깔이 우리가 색깔을 알기 위해서는, 또는 느끼기 위해서는 당연히 무엇으로부터 출발하는가? 빛으로부터 출발을 하죠. 빛이 우리 눈에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색깔이 보이지 않아요. 꿈꿀 때는 물론 제외하고, 지금 우리는 꿈꾸지 않고 깨어있을 때를 기본 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출발점은 빛이구나. 빛이 어디로 들어옵니까? 눈으로 들어오죠. 물론 눈으로 들어오면 그 빛 중에서도 일부 아주 굉장히 좁은 범위의 어떤 특성을 가진 빛들에 대해서 우리 눈에 있는 어떤 세포들이 반응을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 좁은 범위 속에 있지 않은 빛에 대해서는 반응을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 빛이라고 하는 물리적인 자극이 눈으로 들어오고 눈 안에 있는 그 빛을 받아서 뭔가를 일을 하는 포토리셉터, 수광체라고 하는 세포에서 반응을 보이게 되겠죠. 그 반응은 무엇인가? 거기에서 일종의 전기 현상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반응이 생화학적인 어떤 신호로 발생해서 이 전선을 타고 뇌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뇌로 전달이 되면 신호가 주로 어디로 가는가? 뇌의 뒤쪽에 있는 소위 visual cortex라고 하는 시각 중추, 시각 피질 그렇게 말하겠죠. 그런 곳에 가서 visual cortex에 가서 거기에서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는지는 우리는 사실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어떤 심리적인 현상을 발생시켜서 비로소 우리의 의식 안에서 색깔이 어떻다, 무엇이 밝다, 어둡다, 빨갛다 등등의 현상이 체험되는 거예요. 인지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과정은 바로 지금 제가 밑에 써놓은 이것을 거치게 되고, 빛은 처음에 자극하는 물리적인 하나의 자극 요소일 뿐이에요. 그것으로부터 출발해서 생화학적인, 심리적인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비로소 최종 결과로 우리의 의식 안에서 색깔이 어떻다라고 인지하게 된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 그림은 여기 옆에 있는 그림을 위에서 본 건데요. 눈알 속에 그 센서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세포들이, 수광체라고 하는 세포들이 좌측, 우측이 이렇게 조금씩 나눠 있어요. 그래서 나누어서 케이블이 따로 연결이 되어서 그 시신경을 타고 들어오면 중간에서 한번 만나는데요. 만났다가 여기서 퍼지거든요. 이 만나는 곳을 보통 앞티키에즈마라고 하는데, 여기서 만났다가 재분배가 돼서 좌측은 좌측대로, 우측은 우측대로 전선을 타고 여기 뒤에 비주얼 코텍스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발생한다. 그래서 우리가 색깔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을 따라오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는 일종의 정체가 훨씬 구체적으로 우리한테 다가오게 되죠. 따라서 제가 색깔의 정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 정의라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을 아주 압축해서 정확하게 색깔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구성해 놓은 그 개념, 그게 바로 정의예요. 그래서 그 정의가 무엇인가? 이걸 그대로 따라가면 정의가 자연스럽게 나오죠.
자, 봅시다. 우리말의 정의는 가장 중요한 말은 제일 뒤에 있는 거죠. 영어 같은 서양말의 정의는 가장 중요한 말은 핵심 어휘는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말을 하는 거니까 그럼 색깔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그걸 정의를 내리면 가장 중요한 말은 주관적인 인지현상이다 라고 하는 이게 핵심이에요. 주관적인 인지현상이에요. 주관적이라는 말은 나만 안다는 거예요. 내가 느끼는, 내가 체험하는, 인지하는 현상인데 그게 어떤 식으로 발생했는가 하면 빛이, 내 눈에 보이는 빛이 눈으로 들어와서 자극을 주었을 때 그 자극을 받아서 시각세포가, 즉 포토리셉터, 수광체가 어떤 반응을 보여서 그 반응을 신경신호로 내보내면 그 신경신호를 뇌의 비주얼 코텍스, 시각중추가 받아서 해석을 함으로써 내가 경험하는 그런 주관적인 인지현상이고 그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밝다거나 어둡다거나 빨갛다거나 파랗다거나 하는 등등이다. 그런 말이죠. 따라서 색깔에 대한 정의는 바로 이 두 줄로 아주 간결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캡처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 앞에서 배운 이 과정이 그대로 여기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가시광에 자극이 있다. 그 자극을 시각세포가 받아서 신호를 내보낸다. 그러면 신호를 시각중추가 해석을 하고 그래서 내가 경험을 하는 주관적인 나만 아는 인지현상이다 라고 하는 이 핵심적인 것이 바로 컬러의 데피니션, 색깔의 정의 속에 다 들어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방금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생각을 거쳐서 색깔이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다시 생각해 봤는데 기존의 사전들은 색깔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우리말 사전 1개, 영어 사전 1개를 봅시다. 표준 국어 사전에는 이렇게 해놨어요. 우리말 정의의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끝에 있다 그랬죠. 물리적인 현상이다 라고 딱 끝났어요. 일단 이건 빼고 이건 부차적으로 넣는 거니까 물리적인 현상인가요? 아니죠. 물리적인 현상은 시발점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빛을 흡수하는 결과란 하나는 물리적인 현상 아니고요. 당연히. 그리고 거기에 이제 한 가지 첨가를 해놨는데 우리말 사전은 그것을 나타내는 그런 물감 따위에 알려고 그랬어요. 이 말을 첨가한 것 자체는 저는 뭐 틀린 건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런 물체도 우리가 뭐 무슨 색, 빨간색이다 뭐다라고 말을 할 수는 있는 거니까 일반적인 사용에 있어서. 근데 여기도 가만히 봤더니 문제가 뭐냐? 물감 따위의 안료 그랬죠. 물감 따위의 안료라고 말할 때 이 뒤에 있는 말은 전체를 포괄하는 말이고 이 앞에 있는 말이 이 포괄하는 말의 한 예일 때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런 것 같은 안료.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안료라고 하는 거는 물감의 일종이에요. 안료가 있고 염료가 있고 그런 말 들어보셨죠? 우리 잘 녹지 않은 성질을 가진 그런 물감, 그게 안료거든. 따라서 이 정의는 이게 앞뒤가 뒤바뀐 거죠. 이거를 덧붙인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나타내는 안료 따위의 물감이라고 하는 게 맞다. 그러니까 어쨌든 적절치 않다. 그럼 영어는 어떤가 보세요. 마찬가지 영어에서는 제일 중요한 단어가 앞에 와 있는 거니까 컬러는 무엇인가? property라고 그랬어요. 속성이라고. 무슨 속성인가? 물체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라고. 물체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 색깔인가요? 아니죠. 물체는 빛을 받아서 그 빛의 성질을 변화시켜서 우리한테 또 다른 빛으로 반사해주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도입부의 자극만 하는 거죠. 물리적인 현상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에 있는 definition도 마찬가지로 별로 적절치 않다. 그래서 색깔의 정의는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 아시겠죠? 색깔을 이렇게 정의를 하고 이해를 하면 색깔에 관한 색관리라는 것뿐만 아니라 색깔에 관한 모든 어떤 연구, 일, 컨셉은 다 이 내용으로부터 나오게 되어 있어요. 심리학을 하든 물리학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색깔이라고 하는 것은 현상이라고 그랬고, 그죠?
그건 주관적인 현상이라 그랬단 말이죠. subjective하다고. subjective하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나만 아는 거라 그랬단 말이죠. 온전히 개인적인 거예요. 저만 아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것을 봤을 때 색깔이 어떻다, 무엇을 먹었을 때 맛이 어떻다, 그런 느낌, 그게 우리의 의식 안에서 발생하는 현상이잖아요. 그건 다 저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저만 느끼는 그 경험의 내용을 철학에서는 보통 퀄레라고 그래요. 퀄레란 말은 흔히는 퀄레라고 하는데 퀄레는 퀄레의 복수형이에요. 퀄레라고 하든 퀄레라고 하든 흔히 우리가 퀄레는 뭐 특질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감각질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쉽게 말하면 그런 어려운 말 필요 없고 내가 느끼는 그 경험의 그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을 퀄레라고 하는 거예요. 색깔은 그런 경험의 내용이에요. 그런 퀄레는 저만 아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그 내용 자체를 전달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요. 전혀 할 수 없다 그런 뜻이죠. 그 나만이 경험하는 그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을 할 수 있으려면 어떤 방법밖에 없는가 하면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는 그 흔히 OBE라고 하는 Out of Body Experience의 마스터가 되는 거예요. 그게 되면 그 상태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그런 식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도 가능할 것이라고 저는 보지만 어쨌든 우리는 현실 세계를 다루는 거니까 현실 세계에서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럼 지금 제가 너무나 강조해서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말을 하니까 약간 이상한 생각이 들잖아요. 우리는 지금 색깔 관리를 하려고 초장에 지금 색깔이 무엇인가라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처음부터 하는 말이 원천적으로 그런 걸 전달할 수 없다라고 그랬단 말이지. 그 말이 틀려서가 아니라 그건 맞는데 우리는 또 다른 방법을 가지고 있어요. 그 자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은 물론 불가능하지만 그것은 의식이니까 우리에게는 어떤 일종의 장치가 있는가? 어떤 시각적인 자극을 사람들에게 주었을 때 그것에 대한 반응을 어떤 식으로 체계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일종의 그 체계적인 방법론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시각적인 물리적인 자극을 주고 그것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읽어내서 그것을 수학적인 공식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방식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잠시 논의하고 있는 컬러 사이언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사이코피직스의 일종이에요. 사이코피직스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자극에 대해서 피직스, 물리적인 자극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것을 어떤 식으로 심리적으로 반응을 하는지, 사이콜로지컬하게 어떻게 반응하는지, 스티뮬레이션을 주고 리스폰스를 보는 그 상관관계를 알아내는 학문을 사이코피직스라고 하는 거, 심리물리학이라고. 그래서 컬러 사이언스는 무엇을 하는 사이코피직스인가? 시각적인 물리 자극을 준 다음에 사람들에게 그것에 대한 센세이션, 감각, 그 다음에 인지가 그 자극에 대하여 어떤 관계가 있는지 요만큼을 줬더니 사람들이 차이를 느끼는지 안 느끼는지 이것과 저것이 같다고 하는지 다르다고 하는지 그 관계를 조사해서 그것을 수학적인 공식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학문의 바탕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컬러리메트리라고 하는 측색학, 컬러리메트리라고 할 때 미터라는 건 measure, 측정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측색학이죠, 이게. 측색학은 바로 그런 식으로 일반적인 사람의 normal human being, 일반적인 사람의 색인지를 color perception, 색인지를 그런 방식을 통해서 psychophysical 방법을 통해서 정량화한 다음에 여기 핵심적인 말이에요. quantize, 정량, 숫자로 만든단 말이죠. 정량을 화한 다음에 그것을 정확하게 기술할 수 있을 것 같은 수학 공식을 만들어서 그것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다른 것으로 번역하고 그 다음에 예측도 하고 그래서 소통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을 제공하는 학문의 한 분야라고 보는 거예요. 즉색학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컬러라고 하는 것을 다루는 학문, 구체적으로 즉색학은 심리물리학을 이용해서 그것을 수학적인 공식으로 만들어서 계산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의 핵심은 quantize, 정량화, 숫자로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색깔을 더 이상 느낌이 어떻다, 발그스름하다 이런 말이 아니고 숫자로 만들어서 계산할 수 있게 하는 그 계산 공식을 계속해서 연구해서 정확하게 우리의 실제 센세이션과 일치시켜 나가는 그런 학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색깔이라는 현상은 발생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소가 필요한가? 물론 우리가 이미 다 봤지만 다시 짚어보면 빛이 필요하죠. 첫 번째는 그 visible light. 빛 중에서도 우리가 보고 뭔가 느낌을 주는 빛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이제 visible light이고 가시광이죠. 빛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 빛을 받아서 우리가 뭔가 반응을 하고 느낌을 경험을 해야 되니까 시각체계라고 하는 비주얼 시스템이 필요해요. 여기 시각체계의 물론 핵심은 눈과 뇌인데 따라서 크게 봤을 때에 컬러는 빛과 나의 상호작용이에요. 빛과 나의 상호작용으로부터 나오는 결과예요. 그런데 우리가 방금 봤던 칼로리메트리, 즉 측색학의 계산을 위해서는 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추가해서 세 개로 나누는데 빛과 나, 이게 나죠. observer가, 관찰자가 바로 나예요. 빛과 나에다가 이 빛은 주로 대부분의 경우는 어떤 실제 물체에 부딪혀서 성질이 변화되어서 반사가 된 상태로 나한테 날아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물체가 색깔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하는 물체의 반사 특성도 이제 함께 거기에 계산하는 데이터로 넣는 거예요. 그래서 색깔을 계산하는 측색학에 있어서 우리는 세 가지의 요소가 필요하다. 광원 자체가 어떤 특성이 있는지를 데이터로 가지고 있고 물체가 그것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에 대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 데이터를 그 다음에 observer라고 하는 거 바로 이것인데 이거는 사실 매우 어려운 내용이겠죠. 그것을 보고 느끼는 관찰자인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데이터. 이 세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 그리고 그 데이터를 성공적으로 계산해서 결과를 도출했을 때 우리가 실제로 인지하는 것과 매칭이 되는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에 비로소 성공적인 측색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의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지나갑시다. 광원에 대한 데이터, 그 다음에 물체 자체에 대한 데이터, 그 다음에 관찰자에 데이터. 관찰자는 앞으로 관찰자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그냥 보통 사람인 나의 시각 특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observer는 그냥 보통 사람인 나라고 생각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강조점은 이 색깔이라는 인지 현상이라고 그랬어요. phenomenon. 현상은 그 요소들이 갖추어졌을 그때만 일시적으로 생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색깔은 내 앞에 보이는 저 무엇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소스가 되어서 나에게 발생하는 그때만 내가 볼 때만 발생하는 현상이다 라고 하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색깔은 빛과 나의 상호작용이라 그랬으니까 당연히 빛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지나갈 필요가 있겠죠. 빛은 우리가 흔히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Electromagnetic Radiation Energy라고 그렇게 말해요. EMR이라고 보통 말하죠. Electro E, Magnetic M, Radiation R. 결과는 뭐냐? 에너지다. 에너지인데 이 에너지는 다른 에너지와 달리 전기적인 특징과 자기적인 특징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고, 그리고 이 에너지는 그 에너지를 생산하는 소스로부터 모든 방향으로 퍼져나가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방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radiation, 퍼져나가는 에너지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자기 방사 에너지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전자기 방사 에너지는 물결처럼 굽이쳐서 공간을 통해서 퍼져나가는 성질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파동의 형태를 띠고 있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electric 그리고 magnetic field, 전기장, 자기장이 파동을 이루면서 공간을 통해서 번져 나간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전자기 에너지는 무엇으로 구분을 하는가 하면 바로 그 구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방금 말한 그 파동이 얼마나 길게 또는 짧게 굽이치는가를 가지고, 즉 파장을 가지고 구분을 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그려놓은 파장이 이쪽은 길고 이쪽은 파장이 짧잖아요. 이 파장이 짧고 긴 이 전체 범위를 스펙트럼이라고 하는데, 파장이 긴 쪽으로 가면 그 파장이 한번 굽이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파장이라고 해요. 아니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여튼 같은 곳에서 같은 곳까지죠. 그것이 어떤 거는 뭐 1mm쯤 되고, 어떤 거는 뭐 1m쯤 되고, 어떤 거는 1km, 어떤 거는 뭐 10만 킬로, 100만 킬로 이렇게 쭉 길어지는 쪽이 있고요. 거기 사이에 매우 좁은 범위에 우리가 보고 반응을 하는 빛이 있고요. 그 visible light이죠. 그거보다 더 짧은 쪽으로 가면 이제 수십억 분의 1m 단위를 가지고 얘기하는 그런 파장을 가지는 상태가 되는데, 우리가 보는 범위보다 더 짧아지면 이렇게 부르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파장이 길면 1초당 또는 단위 거리당 그 물결치는 횟수가 줄어드니까 주파수는 낮아지겠죠. 그래서 파장이 길어지면 주파수는 낮아지고, 파장이 짧아지면 주파수는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F라고 해놓은 게 이게 주파수 프리퀀시를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람다라고 적어 놓는 것이 이것이 파장이거든요. 그러니까 파장이 길면 길수록 이 C라고 하는 것은 빛이 별다른 장애를 만나지 않았을 때, 다시 말하면 진공 상태에서 공간을 통해서 퍼져나가는 속도에, 흔히 1초에 대략 30만 킬로 그렇게 말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소문자 C로 보통 나타내요. 그러니까 빛의 속도를 파장으로 나누면 바로 frequency, 주파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장이 길어지면 이게 점점 더 큰 숫자가 될 테니까 주파수는 낮아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파장이 짧아지면 점점점 작은 숫자로 이걸 나누게 되니까 이게 더 커지겠죠. 주파수는 더 높아진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파장은 이렇게 분포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파장 중에 사람이 보통 어디서 어디까지의 파장 범위 안에 있는 빛의 반응을 보여서 우리가 가시광이라고 부르는가, 그것은 나누기 나름이고요. 정확하게 여기서 여기라고 하는 건 없어요. 그런 거는. 왜냐하면 사람마다 모두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쉽게 또는 간단하게 말할 때는 대략 400나노미터에서 700나노미터 정도까지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가시광이라고 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조금 넓게 말하면 한 380나노미터에서 한 750나노미터 정도까지를 가시광이라고 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여기 나노미터라는 단위는, 나노라고 하는 것은 9이잖아요. 그러니까 1에다가 0을 9개를 붙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10억이죠. 그러니까 10억 분의 1미터를 나노미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범위 속에 있는 거는 우리가 눈에 보이면서 빛으로 등장하니까, 색깔로 등장하니까 우리가 가시광이라고 하는 거고, 이거보다 더 이제 길어지면 드디어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되면서 거기서부터는 우리가 보통
적외선, 이 빨간 거 바깥에 있다고 적외선이라고 하고, 적외선은 대략 한 파장이 1mm 정도 될 때까지, 그 다음에 그보다 더 길어지면 우리가 보통 한 1m 정도 될 때까지는 보통 마이크로파라고 말을 해요. 그것보다 더 길어지면 우리가 보통 라디오파라고 말을 하고요. 이 라디오파라는 걸 가지고 우리가 통신에 쓰는 거예요. 이거는 뭐 할 때 쓰는지 아시죠? 그 뭐라 그러죠? 전자 레인지 속에 넣어서 뭘 데워서 먹을 때 쓰는 거죠, 보통. 그 다음에 이 보이는 쪽의 반대쪽, 즉 보라색을 넘어서서 드디어 이제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되면 대략 한 380나노미터보다 더 짧아지게 되면 파장이, 그때부터는 우리가 보통 자외선이라고 그러죠. 자, 보라색 자자 바깥에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보다 더 짧아지는 것은 보통 엑스레이, 더 짧아지는 것은 감마레이라고 한다. 여기서의 구분도 뭐 0.1나노미터 뭐 전부 다 자의적인 거예요. 대략 크게 봤을 때 이 정도로 나누면 편리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1mm부터라고 하면 1mm부터는 마이크로웨이브고 0.9999999mm의 파장은 그럼 IR인가? 그런 구분은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편의상 넓게 봤을 때 대략 이 정도로 가지고 나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알면, 예컨대 어떤 시험 문제 같은 걸 낼 때에도 사람이 볼 수 있는 그 가시광의 파장은 다음 중 무엇인가? 380나노미터부터 뭐 얼마까지? 385나노미터부터 그런 문제는 내면 안 되겠죠. 의미가 없는 문제예요. 자, 그래서 빛은 이렇게 파동을 띠면서 퍼져나가는 형태의 일종의 에너지다. 그 에너지는 정기적인 필드와 자기적인 필드를 함께 가지고 있고, 그것을 가지고 온 우주로, 온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파동 형태를 띠고 있다는 거죠. 그런 뿐만 아니라 희한하게도 물결 같은 파동을 띠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알갱이 같은 성질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빛이 알갱이 같은 상태를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빛알 또는 광자 또는 영어로 포톤이라고 부르고,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빛이 다른 물질과 상호작용을 할 때, 여기서 상호작용이라면 흡수가 되고 방출이 된다 그런 뜻이에요. 빛이 흡수가 되고 방출이 될 때는 그 에너지의 덩어리가 한 개씩 한 개씩 반드시 나누어진 상태로 그 한 알씩 흡수가 되고 방출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 한 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양자라고 하는 거예요. 영어로는 퀀텀, 물론 이게 영어가 아니고 라틴 말이죠. 퀀텀이라고 하는 거고, 빛에서의 그 한 알을 포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의 한 양자가 한 광자가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빛은 파동일 뿐만 아니라 알갱이 같은 그런 광자, 포톤의 성질도 지니고 있다. 이 포톤이라고 하는 게 빛이 알 같은 그런 그 덩어리의 성질을 지니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 바로 그 유명한 양자 물리학의 시초예요. 양자 물리학은 빛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이 말은 아마 책에도 물론 나와 있지만 뒤에도 약간은 다시 설명될 가능성이 있어요. 자, 그래서 빛에 대해서 연구를 한 것을 간략하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 수 있도록 정리를 하면, 우리가 빛 그러면 항상 그 뉴턴 얘기 나오잖아요. 아이작 뉴턴이라고 하는 그 천재가 1666년에 자기의 그 케임브리지에 있는 트리니티 칼리지 연구실에서 실험을 했는데, 어떤 실험을 했냐? 아주 날이 좋은 날 골라서 빛을 다 막고 난 다음에 자기 방의 창문에다가 구멍을 하나 뚫었다는 거죠. 그 구멍이 3분의 1인치짜리 구멍을 뚫었다고 되어 있으니까 약 8mm짜리를 뚫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햇빛이 비치도록 시간대를 골랐겠지 아마도. 그래서
어디에서 그 프리즘을 하나 가져와서 그 쏟아져 들어오는 한 줄기 가는 빛에다가 어떤 특정한 각도로 두었더니 그 빛이 프리즘을 통과했을 때 여기서는 보이지 않던, 여기서는 그냥 색깔이 없는 것처럼, 이런 색깔이 없는 것을 화이트 라이트라고, 백광이라고 부르는데, 통과했을 때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빨주노초 파남보의 무지개 같은 색깔을 나타내는 현상을 발견하게 된 거죠. 물론 이것을 그 사람이 이날 처음으로 발견했냐는 아닐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런 현상 자체는 있었을 것이고, 이 사람이 그 크레딧을 갖게 되는 것은 이것을 구체적으로 실험하고 뭐라고 정리해서 발표했다는 데 있는 거죠. 그래서 뉴턴이 정리를 한 것은, 우리가 보통 백광이라고 부르는 그 햇빛은 그 안에 무슨 요소가 섞인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뉴턴 자체는 그 당시에는 그냥 5개로 구분을 했었어요. 이거 우리가 보통 7가지 무지개색 이렇게 말하지만 요새는 5가지로 분류를 했는데, 분류는 자의적인 게이기 때문에 7개든 5개든 건 중요치 않아요. 어쨌든 처음에는 5개로 분류를 했었어요. 그 분류가 무엇이든 간에 이 분류된 빨강이든 파랑이든 뭐든 하는 이 색깔을 다시 거기에 추가적인 프리즘을 두어서 또 한 번 뭔가를 나누어 보려고 시도를 했을 때는 아무런 다른 차이가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구성 요소라는 게 뭔가 있는 것 같고, 그 구성 요소가 합쳐진 상태가 이것이다. 즉 이걸 거꾸로 이렇게 분해하면 그런 구성 요소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여기에다가 또 다른 프리즘을 갖다 댔더니 다시 원래 처음에 들어오던 백광처럼 흰빛이 나타났다. 그런 거예요. 따라서 엘리먼트가 구성 요소가 있고, 즉 컴포넌트가 있고, 그 다음에 이 프리즘이 이 색깔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라는 사실을 알아낸 거죠. 그래서 원래는 5가지라고 했지만 어쨌든 나중에 수정을 해서 7가지라고 했는데, 그 7가지라고 우리가 흔히 그 외우기 좋게 로이 G. 비브라고 하잖아요. Red, Orange, Yellow, Green, Blue, Indigo, Violet 이라고 하는 거예요. 빨주노초 파남보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서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여기서 말하는 blue는 이 그림에 따르면 우리가 보통 말하는 파랑과 이 초록 사이에 있는 요거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는 사이엔이라고 하는 거에 가까운 거죠. 이 색깔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인디고라고 하는 게 여기 이제 보통 우리가 말하는 블루에 해당하는 거다. 그러니까 말이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것은 일단 주의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빛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했다는 거고, 우리가 볼 수 없는 빛에 대해서 어떤 일들이 있었냐. 1800년에 윌리엄 허셜이라는 영국의 과학자가 이거하고 거의 똑같은 실험을 했어요. 이 사람은 이제 뉴턴 아니고 허셜이라고 칩시다. 이번에는 아까 뉴턴과 다른 것은 여기에다가 온도계를 갖다 놓는 거예요. 온도계를 빨주노초 파남보에만 갖다 놓는 것이 아니라 그 아래 위로도 그 몇 개의 온도계를 설치를 해놨더니 가만히 관찰을 하니까 신기하게도 빨강색 바깥에 있는 아무것도 비치지 않는 쪽에 놓아둔 온도계가 여기보다 온도가 더 높은 거예요. 예컨대 방의 온도가 25도였다고 치면 여기서의 온도는 한 2, 3도였다고 쳐봅시다. 그런데 여기에 아무것도 비치지 않는 곳의 온도계의 눈금이 방의 온도인 25도처럼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여기는 35도가 됐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여기도 눈에는 안 보이지만 뭐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뭐라고 이름을 붙였는가, 여기 열을 가지고 있는 광선이 있는 것 같아 라고 해서 calorific ray라고 이름을 붙였었어요. 열을 가지고 있는 광선이 열선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걸 나중에 우리는 infrared IR이라고 말을 하게 되었죠.
인프라레드라고 하는 레드는 물론 빨강이고요. 인프라라고 하는 것은 아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빨강 아래에 있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적외, 빨강 바깥에 있다 그렇게 부르게 되었죠. 이 적외선은 직접적으로 열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열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적외선을 감지해서 적외선 온도계 있죠. 온도가 몇 도인지 알아내죠. 그런 걸로도 쓰고 그다음에 그 겨울에 그 열을 전달하기 위해서 뭐 원적외선 무슨 히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외선은 직접적으로 열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활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요즘은 그 차에 지붕에 소위 선루프라고 하는 게 보통 달린 게 많잖아요. 그 선루프라고 하는 게 이제 소위 개방감이 좋으니까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여름에는 덥잖아요. 그래서 선루프 같은데 그런 그 열로부터 차량 안의 온도를 조금 더 낮게 유지를 하려면 당연히 적외선 투과율이 낮은, 즉 적외선 차단율이 높은 틴팅 필름을 고르셔야 돼요. 자외선은 당연히 거의 대부분의 틴팅 필름이 99% 이상 차단하지만 적외선은 그 퍼센티지가 다른 경우가 많은데 가급적이면 적외선 차단율도 90% 이상인 제품을 고르시기를 추천을 합니다. 자, 그로부터 1년이 지나서 1801년이 되었는데 이번에는 독일에서 요한 윌헬m 리터라고 하는 과학자가 또 비슷한 실험을 했어요. 1800년에 허셜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다가 온도계를 두어서 적외선이라고 하는 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자기는 여기에도 뭐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을 이제 실험을 하는데 이번에 이 리터라는 사람은 여기다가 온도계를 둔 게 아니고요. 실버 클로라이드라고 하는 그 염화은이라고 하는 물질을 여기다가 두는 거예요. 염화은이라고 하는 물질은 빛에 반응해서 변화를 일으키는 물질 중에 하나예요. 그런 물질을 여기에 두었을 때 이 사람이 발견한 것은 이 실버 클로라이드라고 하는 물질이 보라색 끝에 놓여 있는 것보다 보라색 너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게 훨씬 더 빨리 강하게 변화를 보인다는 사실을 발견을 하게 된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제 뭔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거를 케미컬 레이라고 불렀어요. 화학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어떤 레이가 거기에 있다는 거죠. 그걸 나중에 우리는 ultraviolet이라고, 울트라라고 하는 것은 뭐 위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violet 위에 있다고 말이지. 자외선을 발견을 하게 된 것이고 이렇게 염화은이 빛에 반응을 한다는 사실은 바로 수십 년 후에 사진술, photography의 발명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것의 일종의 전신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수십 년이 흘러서 독일의 유명한 과학자 하인리히 헤르츠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하인리히 헤르츠는 무엇에 지대한 관심이 있었는가 하면 제임스 클럭 맥스웰이라고 하는 천재적인 수학자가 한 20년 전에, 그로부터 한 20년 전에 만든 그 전자기 현상을 설명하는 그 방정식을 풀어서 실제로 그것이 존재하는지를 입증하는 것에, 실험을 하는 것에 관심이 많았어요. 실제로 그 제임스 클럭 맥스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방정식을 통해서 그런 전자기 현상, 전자기 파, 웨이브가 있다는 것을 만들어내거나 실험을 통해서 입증을 한 적은 없었거든요. 그때까지는. 그래서 이 사람은 그걸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실험을 하게 된 거죠. 참고로 제임스 클럭 맥스웰이라고 하는 사람은 역사상 가장 중요한 업적을 남긴 그 물리학자를 세 사람을 만약에 꼽는다고 하면 항상 그 세 사람이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물론 나머지 두 사람은 누군지 뭐 금방 떠오르죠. 방금 말했던 뉴턴이고요. 또 다른 사람 물론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이죠. 아이작 뉴턴이라는 사람은 왜 그렇게 높은 평가를 받는가? 하늘과 땅을 통합했기 때문이에요. 하늘에서 벌어지는 일이 땅에서 똑같이 일어난다.
그 이전에는 항상 하늘과 땅은 다른 원리로 작동한다고 생각했었는데 아이작 뉴턴은 그거 아니고요. 똑같아요. 그 물질들이 서로에게 힘을 주고 받고 움직이는 미케닉스, 역학은 정확히 같은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늘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라고 두 천상계와 지상계를 통합했기 때문에 그 통합으로 인해서 엄청난 업적을 인정받는 것이고 이 지금 말씀드리고 있던 제임스 클럭 맥스웰이라고 하는 사람은 수학을 통해서 전기적 현상과 자기적 현상과 그 다음에 빛이 같다는 것을 세 가지를 또다시 통합을 한 업적 때문에 그렇게 업적을 인정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뉴턴의 통합을 첫 번째의 First Great Unification 대통합이라고 말하고 이 제임스 클럭 맥스웰의 통합을 Second Great Unification이라고 말을 해요. 그 이후에 나온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또 뭘 통합했어요? 시공간을 통합했죠. 그러니까 그렇게 아주 혁신적인 통합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과학자들이 이제 매우 중요하다고 업적을 인정받는 거죠. 어쨌든 제임스 클럭 맥스웰이라는 사람은 그 방정식을 통해서 전자기적인 현상과 빛이 같다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하인리히 헬스는 실험을 통해서 그 맥스웰 선생님이 마에스트로 제임스 클럭 맥스웰이 말하는 것이 맞다는 것을 입증하는 실험을 진행을 했고 그 실험을 통해서 맥스웰의 방정식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파동의 일종인 우리가 나중에 마이크로웨이브라고 부르게 되고 라디오 웨이브라고 부르게 되는 파동을 실제로 발생시키고 측정할 수 있는 것을 해냈어요. 그런데 하인리히 헬스라는 사람은 그 실험의 중요성을 뭐랄까요? 크게 내다보지 않았어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맥스웰이라는 그 대가의 이론이 맞다는 것을 입증하는 하나의 그냥 실험일 뿐이다. 그래서 그게 무슨 어디에 뭐 용처가 있을까요? 라고 누가 질문했더니 없죠. 뭐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뒤에 이 실험을 이어받아서 마르코니 아니면 브라운관 하는 그 브라운 있죠. 브라운 같은 사람들이 드디어 무엇을 만들어냈는가 하면 전선이 연결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허공을 통해서 말과 음성과 소리와 영상을 보내는 텔레커뮤니케이션, 무선 전신, 무선 통신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인리히 헬츠의 이 실험은 나중에 무선 통신을 낳게 되는 그런 선구적인 역할을 한 것이다. 그 다음에 1895년으로 와서 윌헬m 론트겐이라고 하는 독일의 과학자가 또 무슨 이제 실험을 하고 있었어요. 이 무엇의 발견은 대부분은 우연히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이때 론트겐이라는 이 사람은 어떤 실험을 하고 있었냐면 이 당시에 진공 상태인 관, vacuum tube를 만들어서 거기에 아주 강한 전류를 흘렸을 때 발생하는 여러 가지 현상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론트겐이라는 사람도 이제 그런 현상을 연구하던 중에 어느 날 이 실험을 하기 위해서 불을 끄고 완전히 깜깜하게 된 걸 확인을 하기 위해서 빛이 차단이 잘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다 세팅을 하고 전류를 흘렸더니 그 진공관에서 1, 2m 떨어진 어떤 곳에서 뭔가가 파르스름하게 빛이 나는 걸 발견하게 됐어요. 이상한 현상이 있는 거죠. 이건 뭐야? 그러고는 여기도 뭔가 통하는 게 있네. 이거 뭐지? 이게 뭘까? 레이는 레이인데 전 모르겠어 아직은. 그래서 X-ray라고 X맨 무슨 뭐 X의 값을 구하라 할 때 그 X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지금도 X-ray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것을 발견하게 되고 한 일주일쯤 있다가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물론 정확히 이건 아니고 그때는 아마 부인인 것 같은데 이 부인은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어떤 것을 보게 되는가 자기가
어떤 걸 하기 위해서 손을 어디로 쓱 움직였을 때 자기의 손 안에 들어있는 뼈가 보이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지금 이 그림이 거리감이 약간 이상한데 설명을 드리면 이 진공관이 지금 제일 멀리 있는 거고요. 그 앞에서 이 런트겐이라는 양반이 오른손으로 이 종이처럼 보이지만 종이는 아니고 뭐 일종의 감광판 같은 거예요. 그걸 지금 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왼손이 이 감광판과 이 진공관 사이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뭔가가 뭔지 모르지만 엑스레이가 나오면서 자기 손을 투과해서 그 손 안에 있는 뼈가 여기 비치게 되는 걸 발견한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부인도 이렇게 손 찍어주고 그랬어요. 자, 그게 이제 엑스레이인데 나중에 1900년대 초반에 이제 세계대전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그 세계대전이 생겼을 때에 이런 비슷한 방사선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던 우리가 흔히 마담 큐리라고 흔히 불러왔던 마리 큐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큐리 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마담 큐리, 마리 큐리가 그 전장에서 많은 병사들이 다치는데 그거를 빨리 효과적으로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몇십 년 전에 발견된 엑스레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고 그 뭔가가 뭐냐? 지금 우리가 늘 알고 있는 엑스레이처럼 엑스레이를 이미징을 했을 때에 그 몸속을 파헤치지 않더라도 어떤 상태가 되는지를 금방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효과적인 치료를 할 수 있다는 걸 이제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마리 큐리가 그 X선 장비, 그걸 현상하는 장비, 그 다음에 거기에 전기를 공급하는 장비를 모두 차 한 대에 실어서 다닐 수 있는 이동식 엑스레이 차량을 만들었는데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그 당시에 불렀는가? 리틀 큐리라고 불렀어요. 프랑스 말로는 petit curie라고. 이거를 뭐 백몇십 대인가 만들어가지고 전장에 사람들을 간호사들을 훈련시켜서 운영을 해서 많은 생명을 구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지금 이 사진이 마리 큐리가 리틀 큐리 안에 앉아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엑스레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유용하게 쓰고 있듯이 의학의 아주 혁신적인 면을 가져온 기술이 되는 거죠. 또 참고로 이 마리 큐리라고 하는 이 과학자는 1903년, 1911년 두 차례에 걸쳐서 노벨상을 받았어요. 라디움에 관련된 연구를 통해서 두 번 노벨상을 받은 첫 번째 사람이었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유일한 여성이에요. 자, 일단 또 진행합시다. 그 다음에 1900년이 되었어요. 이때는 이렇게 무슨 방사선 현상을 많이 연구를 했나 봐요. 역시 큐리와 마찬가지로 이 라디움에서 나오는 어떤 방사선에 대한 연구를 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프랑스의 볼 빌라르라고 하는 사람이 볼 빌라르 라디움에서 무언가가 레이가 나온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됐어요. 그 즈음에 이미 영국의 과학자 어니스트 러더포드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종류의 선들에 대해서 이름을 붙인 게 두 개 있었거든요. 알파 레이라고 이름을 붙인 게 있고 베타 레이라고 하면서 이름을 붙인 게 있어요. 그래서 러더포드가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사람이 발견했던 그 레이라는 게 알파 아니면 베타 레이 중에 하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그런지를 실험을 했는데 실험 결과는 이 무슨 레이라고 하는 게 볼 빌라르가 발견했다고 하는 이 레이라고 하는 게 자기가 알파 레이라고 붙인 그것과도 다르고 베타 레이라고 이름 붙인 그것과도 성질이 달라 전혀 다른 거였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이름 붙일까라고 하다가 그 알파, 베타라고 이름을 붙이는 근거는 뭐냐면 그 두 가지 레이가 물질을 통과하는 투과성이 차이가 났기 때문이거든요. 그 투과성이 덜한 게 알파고 투과성이 높은 게 베타예요. 그래서 그보다 훨씬 투과성이 높다고 해서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감마레이라고 이름을 붙였죠. 그래서 감마레이라고 하는 아주 그 파장이
짧으면서 에너지가 엄청난 그런 일종의 광선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가 보고 빛이라고 생각하는 visible light, 가시광을 중심으로 해서 더 파장이 길어지면 이제 적외선도 있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웨이브도 있고, 라디오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그보다 더 짧아지면 반대로 이제 UV, 즉 자외선도 있고, X선도 있고, 감마선도 있단 말이죠. 우리가 보는 이 햇빛 같은 그런 보통의 가시광부터 파장이 더 긴 쪽의 빛들은 그 빛의 기본 단위는 하나의 알 같은 성질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포톤이라고 하는 게. 그 포톤 한 알 한 알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양이 그다지 높지 않아요. 파장이 길어지고 따라서 동시에 주파수가 낮아지면 그 광자 하나를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점점 약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에너지가 약하다는 것은 다른 것들과 상호작용을 했을 때 그 물질의 변화를 일으킬 어떤 정도가 적다는 거죠. 그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 중에서도 파괴성이 적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가시광보다 더 파장이 짧은 자외선이라든가 더 짧은 X선이라든가 더 짧은 감마선은 그 포톤 한 알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양이 굉장히 강해지기 때문에 점점 더 강해지기 때문에 어떤 걸 만났을 때 그것을 파괴하는 힘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지만 UV는 살균을 하죠. 죽인단 말이죠. 우리 피부에 노화도 일으키고 암도 일으키고 그죠? 여러 가지 안 좋은 점도 물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바깥에 자외선이 많은 데 나갈 때는 UV 프로텍션 하고 나가잖아요. 눈에서도 UV가 많이 들어가면 안 좋기 때문에 UV 컷되어 있는 안경을 끼고 자동차 틴팅하는 필름도 다 UV가 컷되어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UV부터 더 짧은 파장을 가진 이렇게 포톤의 에너지 양이 강한 그 광선들을 우리가 보통 아이오나이징, 이온화하는 그런 선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온화라고 하는 것은 그 포톤이 어떤 걸 쳤을 때 그 포톤의 영향을 받는 원자 분자의 구성이 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DNA의 변화를 가져온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나쁜 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해롭다라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뭐 방사선이 어떻다라고 말하잖아요. 이 두 개가 흔히 말하는 방사선에 해당하는 건데, 물론 다 선은 선인데,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방사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해를 주는 것이니까, 자연에서 보통 발생하는 방사선은 바로 이 감마레이고요. 그 다음에 엑스레이는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별로 없고, 인공적으로 발생시키는 거죠. 엑스레이 그 발생기를 통해서. 감마레이는 인공적으로 발생을 시키려면 이제 원자 폭탄을 터뜨리거나 아니면 발전할 때 원자로 같은 곳에서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장이 짧을수록 점점 에너지가 강해지고 에너지가 강해질수록 투과성이 높고 그 다음에 위험성도 커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일단 지나갑시다. 자, 빛에 대해서 잠시 알아봤는데 그럼 이제 색깔 그 측색이라고 하는 것으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빛이 색깔에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측색학이라고 하는 것은 빛과 이런 것들이 만났을 때 우리가 만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수학 공식으로 만들어서 계산을 하고 싶은 건데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들어가야 되죠. 근데 세상에는 5만 가지의 빛이 있어. 그러면 그 5만 가지 데이터를 다 넣어야 되는 거? 그러면 현실성이 없잖아요. 불가능하단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측색학에서 계산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표준적으로 어떤 상황을 대변하는 데이터들이 필요해요. 그 데이터를 표준광원, 광원에 대한 데이터를 표준광원이라고 하고 그걸 영어로 스탠더드 일루미넌트라고 하는 거예요. 일룸이라고 하는 것은
빛이라는 뜻이 목을 밝힌다 그런 말이에요. 일루미넌트는 밝히는 것 그런 말이니까 광원이죠. 그래서 표준 광원은 무슨 뜻인가? 다양한 광원이 가지고 있는 스펙트럼 분포를 표준화해서 정해 나오는 한 세트의 데이터, 그 데이터를 표준 광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표준 광원은 실제 어떤 광원으로부터 우리는 출발했겠지만 우리가 계산을 할 때 사용하는 표준 광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바탕으로 다듬어 놓은, 표준화시켜 놓은 한 세트의 데이터를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아이러니컬하게 그 표준 광원의 데이터와 정확히 일치하는 실제 광원은 없을 수도 있어요. 알겠죠? 그러나 물론 거의 비슷한 상태이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되진 당연히 않죠. 오히려 이렇게 해야지 계산이 비로소 가능해진다. 그래서 표준화가 필요한 거다. 온갖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표준화가 필요한 거예요. 온갖 여러 가지가 있어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표준을 만드는 것이다. 그러면 CIE라고 하는, CIE는 지금 몰라도 돼요. 아까 말했죠. 타임 시퀀스를 통해서 풀려 나올 거라고. 지금 그냥 CI라는 걸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합시다. CIE라고 하는 곳에서 만든 처음으로 만든 표준 광원이 뭐냐? A라는 광원. A라는 광원은 일종의 백열등 같은 거예요. 대략 2800켈빈 정도의 색 온도를 가지고 있는 불그스름한 그런 백열등을 A 광원이라고 했는데, 이 A 광원은 우리가 늘 그 궁극의 기준으로 삼는 광원인 햇빛과는 지금 다르잖아요. 그래서 햇빛의 상태를 시뮬레이션 하면 좋겠다라는 열망이 당연히 있었겠죠. 그래서 푸르스름한 필터를 통해서 이 A 광원에 씌워서 다른 빛을 만들어낸 것에 대한 데이터가 2개 더 추가로 만들어지고, 그것을 B, 표준광원 B, 표준광원 C라고 하고, 표준광원 B는 대략 4800, 4900켈빈 정도, 그 다음에 C는 6770켈빈 정도 되는. 그러니까 이거는 바깥의 직사광선 햇빛에 조금 더 가까운 거고요. 이거는 파란 하늘이 펼쳐진 상태의 햇빛하고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표준광원 B, C가 만들어졌으나 이것은 일종의 과도기 현상이었을 뿐 실제로 사용되지는 않고요. 실제로 이제 햇빛을 측정해서 만든 데이터가 제정이 되었는데, 책에 보면 나와 있지만 세 그 도시, 나라의 도시에서 과학자들이 햇빛의 여러 상태를 측정한 스펙트럼 데이터를 이제 나중에 한 600 몇십 개를 모아서 CIE에 제출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제출된 스펙트럼 데이터를 보고 다듬기를 해서 이제 5000켈빈일 때는 이런 데이터를 쓰고, 뭐 5500일 때는 이렇게 쓰고, 6500일 때는 이렇게 쓰자라고 하는 표준화된 데이터 세트를 만들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표준광원 D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D는 데일라이트라고 하는 말이고, 따라서 표준광원 D는 여러 상태의 그 햇빛의 상태를 담고 있는 표준광원이다. D50라고 하는 광원은 대략 5000켈빈, D65, D65는 대략 6500켈빈, 이제 감 잡았죠? D75 그러면 대략 7500켈빈 정도에 해당하는 햇빛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 표준광원 E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이것은 말 그대로 theoretical, 이론적인 거, 실제로는 있지 않아요. 이론적인 뭔 소린가? 어떤 빛이 있는데 그 빛에는 측정을 하면 스펙트럼의 분포가 있겠죠. 스펙트럼이 어떤 광원이든 간에 일직선으로 고르게 쫙 나오는 그런 광원은 없어요. 햇빛도 모두 없어요. 근데 이 E라는 광원은 그냥 일자로 균일하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모든 에너지가 똑같이 있는 그런 광원이 있다면 이라고 theoretical하게 그런 광원을 E라고 하고, 그 E는
우리 앞으로 배울 XY 값으로 치면 0.333이에요. 왜냐하면 이 XY는 원래 소문자 XY, Z가 하나 더 있는데 이 XY, Z의 특성은 숫자 3개를 합치면 반드시 1만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건 equal 에너지잖아. 그래서 3개가 똑같다는 거 아니야, 지금. 그러니까 당연히 XY 값은 0.333이에요. Z도 똑같이 0.333이겠지. 그리고 색 온도로 치면 대략 5450 켈빈 정도에 해당하는 광원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F, 표준광원 F 스타일이 있어요. F는 플로레센트라는 거 약자인데, 즉 형광등이죠. 그래서 몇십 년대부터일까? 한 60년대부터일까요? 형광등이라고 하는 램프가 이제 생산되기 시작하니까 이걸 많이 쓴단 말이죠. 가정에도 쓰고 상점에도 쓰고, 그러니까 형광등을 많이 쓰게 되니까 그 형광등을 배제하고 생각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광등의 티피컬한 타입을 골라서 1부터 12까지 12가지를 데이터 세트를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F타입이에요. 그리고 물론 F타입은 이후에도 12개 이후에도 더 만들어진 것이 있으나 그다지 중요치는 않다. 따라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연히 CIE 표준광 D 데이터죠.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D50, D65라는 것이다. D50은 바깥의 직사광선 햇빛에 가장 가깝고 D65는 푸른 하늘이 펼쳐졌을 때의 햇빛 상태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스펙트럼의 구성을 한번 여러 가지 광원의 스펙트럼 구성을 보시면 이 스펙트럼 구성을 이게 스펙트럼에 다 지금 강도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스펙트럼 강도가 이렇게 분포하고 있다고 스펙트럴 파워 디스트리뷰션이라고 SPD라고 말을 합니다. 이 스펙트럼의 이 모양새를 SPD라고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첫 번째가 아까 우리가 봤던 A죠. A 광원, 백열등 같은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지금 빨주노초 파는 파장이 길고 파장이 짧은 거예요. 여기 730, 50쯤 될 것이고 여기는 380부터 시작하는데 A 광원은 거의 일직선이에요. 거의. 그리고 매우 고른 분포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바로 뒤에 표기될 블랙바디라고 하는 것과 거의 동일하기 때문이에요. 이 백열등은 블랙바디라고 하는 것과 거의 동일해요. 그래서 블랙바디는 이렇게 아주 매끈한 균일한 그런 스펙트럼 구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일단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 두 개 있는 게 아까 우리가 중요하다고 했던 햇빛의 두 가지 대표적인 상태 D50과 D65의 스펙트럼 구성이에요. 이 패턴은 보니까 똑같죠, 사실. 그죠? 근데 이쪽이 낮아지는가, 이쪽이 높아지는가를 가지고 이제 나누게 되는 거지. 낮아진다는 건 당연히 더 푸르스를 나타낸 거니까 이게 색온도가 더 높은 거고 6500켈빈 정도 되니까 이거는 색온도가 좀 더 낮은 약간 따뜻한 햇빛에 해당하는 거예요. 적외선도 많고요. 당연히 자외선도 꽤 있어요. 여기 속에는. 자, 그 다음 여기 1개, 2개, 3개, 4개는 전부 다 제가 플로어라고 써놨잖아요. 플로어는 플로레센트니까 형광등의 이해들이에요. 가장 흔하게 사용하던 형광등은 바로 이놈이에요. 아주 옛날에 흔하게가 아니고 비교적 근래 가장 흔하게 사용하던 형광등은 F10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렇게 크게 피크가 이런 걸 작은 걸 빼고 크게 3가지 있다고 해서 보통 3파장 그런 말 들어봤죠. 이것은 F10이라고 하는 표준 광원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진짜 3파장 형광등의 스펙트럼을 측정을 한 것이고 구성을 보니까 똑같죠. 똑같은데 단지 다른 것은 색온도가 조금 다르게 생겼지. 요거는 요게 높고 요게 낮은데 얘는 요게 낮고 요게 높아. 그러니까 이게 더 따뜻한 색이고 얘가 조금 더 차가운 색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색온도가 조금 높고 얘는 색온도가 조금
낮겠죠. 이 형광등이라고 하는 거에서의 가장 큰 특징은 550나노미터라는 중간의 피크가, 최대의 피크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가장 중간 초록색에 최대 피크가 있으면 그것은 형광등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형광등은 그렇게 그걸 베이스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걸 베이스로 해서 다른 색깔을 낼 수 있는 물질을 섞어서 만드는 게 형광등이에요. 그런데 여기를 보시면 이런 곳에, 그리고 여기에 깊은 골이 파져 있잖아요. 이 깊은 골은 무슨 말인가? 에너지가 없다는 거지, 별로. 에너지가 없으면 이 빛이 물체에 반사되었을 때 나한테 돌아올 에너지도 별로 없다는 거지. 그 에너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색깔 인지에 영향을 미칠 터인데, 이 에너지가 별로 없기 때문에 색깔을 이런 것들처럼 보여줄 수는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몰라도 쉽게 상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면, 어떤 빛이, 광원이 색깔을 풍부하게, 항상 풍부하게라고 하는 것은 햇빛만큼, 그 뜻이에요. 햇빛만큼 제대로 잘 정확하게 풍부하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스펙트럼이 풍부해야 된다. 이렇게 축축 빠져 있는 것은 안 된다. 그거예요. 그러면 그런 걸 만회하기 위해서 같은 형광등인데, 둘 다 같은 형광등이에요. 이 550나노미터의 초록색 피크 이외에 다른 파장도 낼 수 있는 것을 또 많이 돈 들여서 섞어서 만들어 놓은 것들을 우리가 흔히 표준광원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실제 이제 현실에서 부르는 표준광원이죠. 그래서 독일의 그 Just Just라고 하는 이런 거 만드는 회사가 있어요. 그 Just에서 나오는 D50 형광등을 측정한 스펙트럼 파장이고요. 아주 꽤 풍부하죠. 이런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일본 미쓰비시에서 만든 D50 형광등이에요. 둘 다 같은 형식의 그 파이프 스타일로 된 형광등인데, 이 두 가지 형광등은 품질이 매우 좋아요. 무슨 품질이? 색깔을 보여주는 품질이. 왜? 이렇게 굴곡이 없이 풍족하게 채워져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나머지 한 개가 뭐냐? 이게 LED. 요즘은 LED로 점점 대세가 이제 넘어가고 있죠. LED는 형광등과 다르게 어디가 피크인가? 450나노미터가 피크예요. 파란색이야, 기본은. 파란색이 기본인데 거기에다가 노란색 같은 걸 낼 수 있는 포스포인이라는 물질을 거기에 섞어서 이것도 나오고 동시에 이것도 자극을 받아서 함께 나와서 우리 눈에는 파란색으로도 보이지 않고 노란색으로도 보이지 않아. 마치 흰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나 실제로는 딱히 흰색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어쨌든 대부분의 LED는 이런 스타일이다. 그럼 LED는 다 이렇게 되어 있는가? 이거는 보니까 이게 너무 이게 피크가 높고 다른 데는 빠져 있으니까 아까 설명한 거에 따르면 색깔을 보여주는 능력이 별로 썩 좋을 것 같지는 않은데, 그죠? 네, 좋지 않아요. 그러나 LED도 물론 기술이 자꾸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형광등을 이렇게 만드는 기술이 있는 것처럼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다른 포스포인을 섞어서 여기가 채워지도록 하는, 그래서 색깔을 나타내는, 품질을 나타내는 CRI, 연색 지수가 높은 LED 램프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자, 지금 여기서 이제 SPD라는 것도 봤고,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봤고, 구성이 어떤 거에 따라서 색깔을 보여주는 능력의 차이 나는 것도 봤고, 그 다음에 형광등과 LED는 기본 피크가 어떻게 다른지도 봤고, 그 기본의 약점을 극복하는 방법도 봤어요. 그리고 이제 지나가 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드디어 빛을 다룰 때 우리가 색채과학에서 또는 칙색학에서 빼놓을 수 없는 몇 가지 컨셉이 있으니까 그걸 이제 알아봐야겠죠. 첫 번째, 아까도 제가 블랙바디라고 하는 말을 했었는데, 블랙바디라고 하는 말이 자꾸 나와. 이게 무슨 말인가? 블랙바디는 말 그대로 까만 것, 그런 뜻이거든요. 우리말로는 그대로 하면 흑채죠, 흑채. 그 머리에 뿌리는 흑채 아니고 흑채, 어이라고 쓰는 채, 몸채자. 블랙바디는 무엇을 블랙바디라고 말하는가? 그 블랙바디라는 어떤
물체에 비추어지는 모든 스펙트럼의 빛을, 그 전자기 에너지를 흡수하고 내뱉지 않는 이상적인 물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상적인 물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딱히 있지 않다라는 뜻이죠. 완벽한 블랙바디는 실제로 있지 않아요. 블랙바디에 가까운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블랙바디는 쉬워요. 거기에 비춰지는 빛을 전혀 반사하지 않는 녀석이 있다. 벌써 무슨 생각이 납니까? 블랙홀 생각이 나죠. 네, 블랙홀도 블랙바디에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블랙바디는 그런 거구나.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블랙바디는 뭐냐? 우리가 알기 쉽게 상상을 하면 아주 까만 쇳덩어리다 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주 까맣기 이를 데 없는 쇳덩어리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블랙바디예요. 이 블랙바디는 열을 받았을 때, 가열이 되었을 때 내뿜는 전자기 에너지가 빛으로 만들어지고 그 빛의 색깔이 그 온도에 정확하게 하나씩 일치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블랙바디가 몇 도일 때 나오는 빛의 색깔, 블랙바디가 몇 도일 때 나오는 빛의 색깔이 딱딱딱 맞게 이렇게 흘러가게 되어 있다 그런 말이죠. 그 블랙바디가 몇 도일 때, 특정한 온도일 때 나오는 빛의 색깔을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그게 바로 색온도예요. 컬러 템퍼처, 색온도가 바로 그거예요. 색온도란 말 흔히 들어보잖아요. 색온도는 온도죠. 중요 말은 뒤에 있는 거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practically 실질적으로 사용되는 의미는 온도의 의미가 아니고 색깔을 나타내는 거예요. 아까 설명을 다시 합니다. 그 위에서 배운 블랙바디 빛을 내는 녀석이 특정한 온도에서 내는 빛의 색깔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 온도는 근데 켈빈을 쓴다. 몇 도씨라고 쓰지 않아요. 켈빈이라는 온도 단위를 쓴다. 그러니까 2000 켈빈일 때 나오는 빛의 색깔과 5400 켈빈일 때 나오는 빛의 색깔과 8700 켈빈일 때 나오는 색깔이 전부 다르다. 그리고 그것이 일정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 색깔을 컬러 템퍼처, 색 온도라고 하는 거예요. 온도가 아니고 색깔이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걸 어디서 먹는가? 우리가 보통 특별히 빨간색이다, 파란색이다라고 느껴지지 않는 광원들, 백광, 형광등, LED 등, 다 백광이죠 사실은. 우리가 흰색이라고 느끼니까 보통은. 그런 빛들의 색깔이 따뜻한 색깔인지 차가운 색깔인지 어떤 성질을 가진 색깔에 해당하는지를 나타내는데 편리하게 사용하는 것이 색온도예요. 색온도는 낮아지면 따뜻하고 붉게 보이고 높아질수록 상대적으로 차갑고 푸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여기 몇 개 들어놨는데 촛불 같은 붉은 빛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 빛의 색온도는 2000 켈빈이 채 되지 않아요. 낮죠.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쓰는 그 베겔등, 형광등, 말겠죠. 베겔등, 붉은색 등 있잖아요. 텅스텐 등, incandescent 램프라고 하는 거. 보통 2600, 700 켈빈 정도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요즘 많이 쓰지 않지만 사진을 찍을 때 쓰는 그 포토 램프라고 하는 그 붉은 색깔의 그 램프가 있거든요. 그런 텅스텐 포토 램프는 3200 켈빈에 맞춰져 있고요. 여전히 약간 붉은스러운 색깔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사진 찍을 때 쓰는 스트로브 플래시라고 퍽 터지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그 맨 플래시, 앞에 무슨 판 같은 거 붙이지 않았을 때는 5500, 600, 700 켈빈 정도 돼요. 앞에 이제 그 확산판이라는 걸 붙이면 약간 낮아지죠. 그 다음에 바깥에 직사광선 햇빛은 대략 5000, 5200 켈빈 사이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푸른 하늘이 펼쳐지고 구름 한 점 없고 그런 파란 하늘 아래서의 햇빛은 측정하면 6500 켈빈 정도에 가까워요. 그 다음에 요즘은 이제 거의 안 쓰게 됐지만 CRT 모니터라는 거 있었죠. 브라운관을 사용하는 것. 캘리브레이션 하지 않은 CRT 그리고 캘리브레이션 하지 않은
한 10몇 년 전까지 나온 LCD 모니터들은 9000 켈빈이 넘어요. 그 뭔 뜻이에요? 파랗다는 거죠. 푸른색을 띠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푸르냐, 누렇냐, 이런 따뜻하냐, 차가우냐 하는 빛의 성질을 나타내는데 편리하게 쓰는 게 바로 컬러 템퍼러처다. 템퍼러처는 온도지만 우리에게 의미는 온도 아니고 색깔이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정의를 잘 보세요. 컬러 템퍼러처는 무엇의 빛에 대한 색깔인가? 블랙바디가 빛을 냈을 때의 색깔이에요. 블랙바디는 굉장히 고른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 물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는 형광등이든 뭐 LED든 하여튼 뭐든지 인공광원은 백열등만 제외하면 그런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스파이크, 피크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런 인공광원들은 정확하게 그 컬러 템퍼러처라고 하는 블랙바디가 발산하는 빛의 색깔을 표시해 놓은 궤적에 딱딱 맞아 들어가지 않아요. 그 궤적이 뭔지는 아직 모르셔도 되고요. 다 일단 아는 것처럼 얘기합시다. 그 블랙바디라고 하는 게 내보이는 온도가 높아질수록 내보이는 색깔의 변화를 이렇게 원종이에 그리면 이 선이 되거든요. 이걸 궤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인공광원의 색깔은 맞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니 아까 그 인공광원들의 그 빛의 색깔이 누른지 푸른지를 편리하게 나타낼 수 있기 위해서 쓰는 거라면서 그럼 맞지 않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맞게 만들면 되지. 그래서 예컨대 어떤 광원이 색깔을 딱 측정을 했더니 여기에 있지 않고 즉 블랙바디 레디에이터의 색깔하고 맞지 않고 여기다 쳐봅시다. 그렇다고 해서 편리하게 쓸 수 있는 색온도를 내버린가? 아니, 이거하고 시각적으로 가장 비슷한 색을 가지고 있는 블랙바디 빛의 색깔과 일치시키는 실험을 해서 그걸 전부 다 선을 그어서 만들어 놨어요. 이게 바로 뭐냐? 가짜색 온도를 만들어내는 선들이에요. 그 가짜색 온도를 상관색 온도라고 말하고 영어로 Correlated Color Temperature, CCT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하게 되는 인공광원의 색온도는 모두 진짜 컬러 템퍼러처가 아니고 Correlated Color Temperature, CCT, 즉 상관색 온도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알겠죠? 여기더라도 여기 이거하고 시각적으로 비슷하잖아. 그러니까 이걸로 하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관색 온도는 블랙바디 레디에이션과 가장 잘 시각적으로 매칭이 되도록 다시 재조정된 인공광원의 색온도를 말하는 것이다. 아시겠죠? 그러면 아까 색온도라는 건 온도인데 온도는 온도잖아 원래. 근데 섭씨 같은 거 사용하지 않는다 그랬거든. 그럼 뭘 사용하냐? 켈빈이라고 하는 이상한 단위를 사용해요. 이 켈빈은 보통 절대 온도라고 말하는데요. Absolute Temperature라고 말하는데 이건 또 뭔가 이건 물리학에서는 보통 이 온도 단위를 써요. 이 켈빈이라고 하는 온도의 단위는 그 1도 1도가 가지고 있는 스케일의 범위는 우리가 쓰는 센티그레이드, 섭씨, 셀시어스하고 같은 거예요. 1도 1도 차이는 똑같아. 그런데 출발점이 전혀 달라요. 0켈빈은 셀시어스, 센티그레이드, 섭씨로 말하면 영하 273.15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 0켈빈은 도대체 뭔데? 왜 이렇게 말하는 거냐? 이 0켈빈은 절대 영도라고 말하고 이 절대 영도가 되면 물질의 운동이 정지되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가장 최저 상태로 가장 기본적인 최저 상태로 낮아지는 것을 절대 영도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다다를 수 있는 템퍼러처의 온도의 낮은 극한이에요. 그걸 절대 영도라고 하고 그 출발점을 0켈빈이라고 하는 거예요. 켈빈의 온도는 도를 붙이지 않습니다. 이 켈빈이라고 하는 말은 어디에서 온 건가? 로드 켈빈이라는 사람에게서 따온 거고 물론 이게 무슨 경이라는 거니까 원래 사람 이름은 윌리엄 탐슨이라는 이런 소위 열역학이라고 하는 것을 연구한 영국의 물리학자의 이름을 따서 켈빈이라는 것을 붙였어요. 그래서
0켈빈이라는 것은 절대 온도이며 0켈빈은 모든 물질의 에너지 상태가 최저점으로 떨어져서 운동이 정지된 뭐 이외에는 양자역학적인 운동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이것이 최저점이다. 아이러니컬한 것은 최저점인 0켈빈보다 밑으로 내려가면 마이너스 켈빈이 있겠죠. 마이너스 켈빈은 있어요. 있는데 무엇이 아이러니컬한가? 마이너스 켈빈은 가장 높은 온도보다도 더 높은 온도예요. 이상하죠? 예, 그거는 나중에 혹시 무슨 다른 기회가 생기면 얘기를 해봅시다. 넘어가고요. 자, 그래서 이제 켈빈은 뭔지 알게 됐어요. 온도의 단위는 온도의 단위구나. 물리학에서 보통 쓰는 거구나.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마지막 컨셉으로서 아까 스펙트럼을 말할 때도 제가 이 램프는 스펙트럼이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색깔을 보여주는 것이 항상 기준이 되는 햇빛 같은 거에 비교해서 별로 좋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죠. 그것을 딱 집어서 뭐라고 말하는가? 색깔을 표현하는 성질, 지수라고 해서 연색성, 연색지수, 색표현지수 그렇게 말을 하고 영어로 Color Rendering Index라고 말을 해요. 색깔을 렌더, 표현하는 지수다. 그런 말이죠. 지수. CRI. 그러니까 어떤 램프가 햇빛 같은 기준 광원과 비교했을 때 특정한 종류의 색깔들을 얼마나 가깝게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의 그 점수 숫자를 CRI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무엇과 비교한다고? 어떤 광원이 있는데 그 광원을 햇빛이나 아니면 블랙바디, 흑체, 발광체의 데이터와 비교해서 이 광원은 이게 형광등을 치면 이 형광등이 어떤 특정한 종류의 색깔들을 얼마나 이 녀석 혹은 이 녀석과 비슷하게 색깔을 보여주는 능력이 있는지 계산을 해서 평균 값을 CRI라고 말한다. 그런 뜻이에요. 어떨 때는 이 라이트 소스를 블랙바디 레디에이터, 발광체의 데이터와 비교하고 어떨 때는 햇빛과 비교하는 거예요. 햇빛 데이터와 블랙바디 데이터는 달라요. 블랙바디는 지금처럼 이렇게 매우 이게 스펙트럼은 아니지만 스펙트럼을 치더라도 매우 균일하게 보이고 햇빛은 아까 보셨죠? 약간이라도 이렇게 굴곡이 있는 거예요. 조금 달라. 이 광원에 측정된 상관색 온도가 아까 상관색 온도 배웠죠. 이제 벌써 쓰이기 시작하죠. 상관색 온도가 5000켈빈까지이면 블랙바디 광원의 데이터를 사용하고 5000켈빈을 초과하면 햇빛 데이터, 아까 우리가 배웠던 CI 표준광원 D타입 중에서 골라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 두 개와 비교를 해서 이 광원 아래에서 특정 세트의 물체들을 얼마나 가깝게 보여주는가. 그럼 쉽게 말하면 뭐예요? 햇빛과 비교했을 때 어떤 광원이 램프가 색깔을 얼마나 비슷하게 보여주는가에 대한 점수라고 생각하면 되죠. 물론 만점은 100점이죠. 햇빛은 물론 100점이에요. 자기가 기준이니까. 아이러니컬하게도 뭐도 100점인가? 백일등도 100점이에요. 왜냐하면 백일등은 그 자체가 블랙바디 레디에이터에 가깝기 때문에. 그러나 그 연색 지수가 100점인 그 백열등을 연색 지수가 100점이라고 해서 색깔을 보고 판단하는 데 사용하는가? 거의 사용하지 않아요. 자, 일단 거기까지 얘기를 하고 넘어갑시다. 그래서 CRI는 어떻게 결정되는가? 우리가 보통 이 광원은 CRI가 몇 점이야 라고 할 때 그 CRI는 특정해서 CRI RA라고 하는 계산 방법이 있어요. 그거를 가장 널리 지금까지도 사용하는데요. 그 CRI RA라고 하는 것을 사용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했는가? 이 8개의 색깔 패치, 실제 물건. 이거 어디서 나왔냐? 먼셀 색표집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먼셀을 아마도 알아볼 거예요. 먼셀 색표집에서 적절한 색깔들을 8개를 골라서 갖다 놓고
이 데이터를 구한 다음에 이 데이터가 햇빛이나 혹은 블랙바디의 아래에서 보여지는 색깔과 우리가 테스트하려고 하는 그 조명 아래에서 보여지는 색깔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를 가지고 계산해서 평균 낸 것이 바로 CRI-RA라고 하는 것이다. CRI-RA는 R은 렌더링 한다는 뜻이고 A는 average라는 뜻이에요. 평균 렌더링이 8개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딱 8개. 그리고 채도가 높은 것, 낮은 것이 많이 섞여 있지도 않죠. 그러니까 당연히 문제점이 있겠죠. 그러니까 약하단 말이지. 그 근거가. 그래서 나중에는 색깔들도 추가를 하고요. 이렇게 6개를 더 추가해요. 그 다음에 또 색깔들을 추가할 뿐만 아니라 계산 방법도 다르게 해서 다른 버전이 계속 나와요. 이 색채과학의 특징 중 하나는 어떤 것도 정확하게 인간의 센세이션을 기술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까 보았던 색깔의 정의를 다시 떠올리더라도 그런 건 있을 수 없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내 마음속에서 벌어진 일을 무슨 수로, 수학으로 다 정확하게, 퍼펙트하게 기술할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하죠. 따라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일치하는 그런 결과를 낳는 수학 공식을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버전이 있어요. CRI도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CRI-RA였고 그는 8개를 사용하는데 아직도 사용하고 있다. 그 8개의 색 패치가 바로 이런 것들이다. 이 색 패치 8개의 스펙트럼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CRI라고 하는 것도 이제 알아봤죠. 뭔지, 그리고 일종의 약점도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뭔가를 개발하고 있는데 이게 딱히 이걸 뒤엎을 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아직도 이걸 사용하고 있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강의 거의 끝까지 왔어요. 두 가지의 제가 램프의 CRI를 지금 보여드리는데 한 개는 제가 지금 방에서 사용하고 있는 조명의 스펙트럼 구성이에요. 이거 저번에 제가 맥북 프로 새로 나온 거 설명할 때도 한번 보여드린 건데 이 피크는 어디서 왔는가? 아까 450나노미터 피크가 여기 있으면 이건 LED라 그랬죠. 이거는 제 책상에 붙여놓은 LED 광원 때문에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 피크는 540나노미터의 피크는 어디서 왔는가? 형광등이 이렇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방에 또 형광등 한 개 나왔거든. 오스람 950이라고 하는 D50 형광등이 한 개 있어요. 그게 섞여서 지금 이런 거를 스펙트럼을 나에게 던져주고 있는 거죠. 이런 구성이 되었을 때에 아까 우리가 방금 배웠던 CRI-RA는 색깔 패치들이 이런데 위에 있는 게 햇빛의 상태일 때 색깔이고 밑에 있는 게 지금 이 조명 아래에서 색깔이다. 따라서 그 두 개의 색깔 차이가 얼마나 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시각적으로 봤을 때 거의 차이 없죠? 제일 큰 게 여기 1.2 정도의 색깔 차이가 있고 이게 델타 E라고 하는 건 색깔 차이를 말하는 거예요. 전반적으로는 매우 가깝구나. 따라서 이것만 보더라도 이 광원의 CRI는 RA는 매우 좋을 거다라고 예측할 수 있고 과연 여기 보았더니 조금 잘 안 보이지만 CRI-RA는 98이에요. 다른 종류의 CRI도 계산 방법도 역시 96, 7, 8 이렇게 좋은 점수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 광원은 아까 한번 보았던 그 미쓰비시에서 만들었다는 지금은 생산되지 않는 직관형 형광등의 스펙트럼인데요. 한눈에 봐도 굉장히 스펙트럼이 풍부하죠. 이거는 지금 CCT가 상관세군되고 5150켈빈이기 때문에 우리가 방금 배웠듯이 5000켈빈 넘으면 햇빛 데이터 중에 하나 뽑아 쓴다 그랬잖아요. 여기 뒤에 있는 파란 선이 바로 이거에 해당하는 햇빛 데이터예요. CIE, D 스타일의 표준 광원 데이터란 말이죠. 그것과 비교했을 때 그런 말이에요. 아까처럼 색깔 차이는 거의 없다. 실제로 색깔 차이 계산한 결과를 보더라도 다 0.123 정도 안에 들고 따라서 CRI-RA는 99점이죠. 다른 계산 방식의 CRI도 거의 99점이에요. 그러니까 매우 품질이 좋은 광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CRA까지 다 알아봤는데, 그러면 이제 조명이 중요하다는 것을 당연한 거지만 오늘 이번 시간을 통해서 또 알게 됐으니까 조명을 고를 때 중요한 4가지의 조건이 있어요. 무엇이 중요할까요? 첫 번째, 방금 배운 연색지수가 최소 CRI, RA가 95점 넘는 것이 좋아요. 그 다음 CRI 자체가 딱히 중요한 것만 아니다 라고 그랬죠. 그 예가 바로 뭐였어요? 아까 백열등 같은 거 봤잖아요. 백열등은 매우 풍부해서 100점인데 그거 쓰지 않는다 그랬단 말이지. 따라서 95점 이상이 돼 함께 갖춰야 할 덕목들이 있다. 그게 뭐냐? Spectral Power Distribution, SPD가 풍부하고 고르게 분포되어 있어야 하고, 두 번째. 세 번째, 또 하나 더 갖춰야 될 덕목은 그 Color Temperature, CCT가 너무 따뜻해도 안 되고 너무 파래도 안 돼요. 그에 대한 설명도 책에 나와 있으니까 보세요. 크라이토프 커브라고 하는 그 어떤 현상이 있거든요. 5000켈빈에서 6500켈빈 정도 사이가 가장 좋아요. 왜냐하면 5000켈빈 이하면 너무 따뜻하게 보이기 시작해. 6500켈빈 이하면 이미 6500켈빈도 사실은 푸른색인데 너무 푸르기 때문에 눈에 전혀 흰색이라고 감지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이가 가장 좋다. 미니멈으로 4500켈빈 정도까지는 나쁘지 않아요. 그 정도만 하더라도 견딜 수는 있어요. 자, 그 다음 나머지 덕목이 뭐냐? 밝기가 중요하죠. 빛의 그 스펙트럼 구성에 의한 CRI도 물론 중요하지만 밝기도 중요해요. 밝기는, 여기서 말하는 밝기는 조도, 일루미넌스라고. 일루미넌스는 어떤 빛이 어떤 거리에 실제로 도달한 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책상에서 작업을 하고 있으면 내 책상에 실제로 도달하는 양을, 빛의 양을 조도라고 하는 거고, 영어로 일루미넌스라고 하는데, 그거의 단위는 룩스를 쓰거든요. 최소 600룩스에서 조금 밝으면 1000룩스 정도 되면 가장 좋다. 그래서 베스트를 꼽는다면 CRI 97.8, 그 다음에 스펙트럼 분포가 매우 풍부하고, 그 다음에 CCT는 5200켈빈. 왜 5200켈빈? 고선이면 가장 정확하게 노랗지도 파랗지도 않게 느껴지기 때문에, 왜냐하면 바깥 햇빛과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밝기는 약 800에서 1000룩스 정도면 퍼펙트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이것을 벗어난다고 안 되냐? 아니, 안 되는 건 아닌데 가장 실질적으로 우리가 구성을 할 때 좋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이 정도이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강의를 마쳤고요. 많은 걸 이미 배웠죠. 다음 강의는 아마도 이제 빛을 배웠으니까 우리의 문제, 즉 눈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어떤 게 있는지를 알아볼 것이고, 즉 인간의 시각체계, 비주얼 시스템이 어떤 것인가를 알아볼 것이고, 아마도 거기에 추가해서 몬셀 시스템이 어떤 것인가를 알아볼 것인데, 그래서 그것이 언제 다시 올라올 것인가 강의가 그건 아직 정해진 바가 없어요.